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3회 전기공사 산업기사 과목이죠. 전기 응용에 대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가열식 저항로의 고온을 가열하여 흑연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전극은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핵심은요, 바로 흑연화인데요. 우리 직접식 저항로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흑연화로 탄소의 흑연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카바이드로 탄화 칼슘을 생성하는 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보런덤로 탄화 규소를 생성하는 로입니다. 그 중에서 이 흑연화로는 탄소 전극을 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형 탄소 전극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이를 흑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 탄소 전극이 되겠습니다. 가로조명, 도로조명 등에 사용되는 저압 나트륨 등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나트륨 등은요, 나트륨 증기 중의 발광을 이용한 램프입니다. 이 가로조명, 도로조명 등에 사용되는 이유는 이 나트륨 등이 등황색의 단일 색광이고 연색성이 매우 나쁘며 투과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색성이 매우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투과력은 좋지만 이 광원이 물체의 색상을 얼만큼 잘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등황색의 단일 색광이 이렇게 터널 내부에 설치되었다라고 한다면 흰색 차량이 그 터널을 들어갔을 때 이 차가 흰색으로 안 보이고 이 단일 색광인 등황색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만큼 광원이 물체 색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색성이 매우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인공광원 중에 발광 효율은 최대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냉음극이 설치된 발광관과 외관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중관 구조는 맞는데요. 냉음극이 아니라 열음극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음극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가열하지 않고 전자를 방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음극을 가열하지 않고 전자를 방출하는 게 냉음극. 음극을 가열하는 열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한 음극을 열음극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음극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의 포화 증기압, 증기압력은 0.004mm H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전동기의 출력이 8200W, 9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의 토크는 단 효율은 90%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동기의 토크에 관련된 단위가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전동기 토크를 구하는 공식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개수가 9.55인 경우가 있어요. 9.55의 n분의 p라는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식의 단위는요, 뉴턴 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개수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것이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로 바뀌게 돼요. 그때 개수는 0.975의 n분의 p가 되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가 됩니다. 1N은 9.8kg 폴스이기 때문에 이런 단위 환산이 된 거예요. 단위가 변경되면서. 우리가 밑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위에 있는 식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자, 0.975 n분의 p라는 공식에서 n이라고 하는 건 분당 회전수 rpm을 의미하게 되고요. p라고 하는 건 출력, 전동기 출력 와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와트에다가 뒤에 있는 효율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출력인데 이미 출력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효율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여기에 효율을 곱한 것을 쓰면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조건은 무시해 주시고 0.975에다가 곱하기 900분의 82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대략적으로 8.88kgm의 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과 가장 유사한 답인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회로에서 열용량의 단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열용량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정의가 뭐냐면요. 물질, 전체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용량의 단위는 보통 열량으로 환산해서 킬로칼로리 퍼 도씨 또는 에너지 그 자체를 사용해서 줄 퍼 도씨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사실 단위 환산하면서 개수가 곱해지게 되겠지만 단위만을 놓고 보면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 곱하기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질에 대한 1도씩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것인데 비열은 그럼 뭐냐면 단위 질량당 1도씩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래서 그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열 용량이 되는 겁니다. 이 비열의 단위가 뭔지 아세요? 비열의 단위는 보통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질량을 곱해보면 킬로그램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 이 열 용량의 단위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열 용량의 단위는 2번과 같은 형태가 쓰이게 됩니다. 전기가열 방식 중 전기적 절연물에 교번 자개를 가할 때 물체 내부의 전기 쌍극자의 회전에 의해 발열하는 가열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기적 절연물에 교번 자개를 가해준다. 우리 절연물을 가열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전 가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전체를 가열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열하고자 하는 유전체를 극간에 끼워 넣고요. 이 극판에다가 고주파 전기를 인가해주면 유전체 내부에서 유전체 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유전체 손을 이용한 가열 방식이 유전 가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응용 예로는 비닐막의 접착이라든지 고무의 가황, 플라스틱 성형, 목재 건조, 합판의 제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기쌍극자 회전에 의해 발열하는 가열 방식 정답은 3번 유전 가열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동력 전달 효율이 78.4%의 권상기로 30톤의 하중을 매분 4m의 속력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동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권상용 전동기의 소유 동력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 동력 P라고 하는 것은요. 6.12의 효율 에타를 곱해주고 분자에는 kWv라는 공식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자, 이때 기본 단위는 뭐가 되냐면 킬로와트가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문자가 뜻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K라고 하는 것, 이거는 소요 개수, 여유 개수입니다. 여유 개수. 그리고 W라고 하는 거는 하중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 기본 단위는 톤이 되겠습니다. 톤, 반드시 톤이어야 하고 킬로그램으로 주어져도 톤으로 바꿔줘야만 해요. 그래야지 이 단위가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건 권상 속도입니다. 분당 권상 속도로서 4m per minute이라고 나와 있죠. 분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12 개수고요. 에타는 효율이에요. 권상기를 포함한 기계장치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동력 전달 효율로서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유 개수에 관련돼서 어떠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유 개수는 1로 간주하고요. 1 곱하기 하중은 30톤, 그 다음에 분속은 4m per minute이니까 4를 곱해주게 되고 분모에는 6.12와 동력 전달 효율이 78.4%니까 0.784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5kW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납축전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납축전지는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예시죠. 납축전지 다른 말로 연축전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한 다음 다시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으면 2차 전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예가 납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은 공칭 용량과 공칭 전압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공칭 전압은 납축전지, 즉 연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셀당 공칭 전압이 2.0V입니다. 근데 알칼리 축전지는 셀당 공칭 전압이 1.2V가 됩니다. 따라서 1번 공칭 전압이 1.2V이다는 납축전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1.2V가 아니라 2.0V per 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충전 시 음극의 PbSO4 이거는 황산납이거든요. 황산납은 Pb 납이 된다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화학 반응식 제가 적어놨습니다. 충전 시 왼쪽이고요. 방전 시 오른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 시를 물어봤으니까 충전 시 여기서 음극이 뭘로 바뀌어요? 납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충전 시 황산납은 납이 된다. 그렇죠? 방전 시 음극의 납은 황산납이 된다. 방전 시 황산납이 되죠. 자, 그다음에 2차 전지이다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360칸델라의 광도를 갖는 전등을 직경 2m의 원형 탁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3m 위에 점등하였다. 이 원형 탁자의 평균 조도는 약 몇 럭스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제 광원이 위치하고 있죠. 광원이 이 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면의 평균 조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광원이 전반적으로 도달하는 조도는 빛은 자, 이러한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게 마치 무슨 모양이냐면은 앞에서 보면 삼각형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뿔의 형태입니다. 원뿔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밑면이 원이에요, 원.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원형 탁자라고 적기 때문에 원뿔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세타는 이 각도가 세타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2m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예요? 1m예요. 그러면 요 빗변 길이는 얼마예요? 3 곱하기 3 제곱이죠. 그러니까 3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 해서 이거는 루트 10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평균 조도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구해야 될 거는 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면적과 광속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광속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속 F라고 하는 거는 본래 입체각 곱하기 광도입니다. 오메가 I로서 계산이 되죠. 자, 이때 오메가 I라고 할 때 오메가는 입체각이라고 했습니다. 입체각은 원뿔의 입체각을 써야 되는데 원뿔의 입체각 2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여기에 I, 광도가 곱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파이를 그대로 써주고 아까 전에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분의 이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 빗변의 길이가 뭐라고요? 루트 10이라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고 또는 그냥 루트 3 제곱 더하기 1 제곱 분의 3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루트 10이라고 쓸게요. 루트 10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뭘 곱해줘야 돼요? I, 광도를 곱해줘야 돼요. 광도 360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116.08 루멘이라는 근사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16.08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광속이잖아요. 그러면 조도라고 하는 건 도달하는 특정 면에 도달하는 광속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도는 면적분의 광속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면적은 뭐라고 했냐면 원형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형면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면의 넓이가 되겠죠. 파이에다가 반지름이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116.08이 되고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36.95의 럭스가 나오게 되고 가장 가까운 값인 1번이 정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리스터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다.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사이리스터를 이용해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류전력 제어입니다. 교류전력 제어는 우리 위상 제어를 통해서 SCR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파수 변화는 교류에서 주파수를 SCR을 이용해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직류 위상 변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류에서는요, 위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CR에 응용해서 직류 위상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에 있는 직류 전압 변환 같은 경우에는 DC-DC 컨버터에서 SCR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궤간 1000mm, 반지름 1000m인 곡선 궤도를 열차가 시속 50km/h로 주행할 때 고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도라고 하는 것은 켄트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켄트라고 하는 것은요, 열차가 곡선 궤도를 주행할 때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탈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곡선 부근에 외측 레일과 내측 레일이 있을 때 외측 레일을 살짝 내측 레일보다 높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경사가 지겠죠? 그러면은 곡선 궤도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원심력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때 내측 레일과 외측 레일의 높이 차이 있죠? 이것을 켄트 또는 고도라고 하게 되고 기본 단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 켄트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H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공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됩니다. 127의 R 분의 G, V 제곱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각각의 문자가 뜻하는 것 그리고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G라고 하는 것은 궤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가 됩니다. V라고 하는 것은 시속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속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됩니다. 대부분 문제에서 킬로미터 퍼 아워로 주어질 거예요. 120찰은 이제 공식을 성립하기 위해서 개수가 되겠고 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항 아닙니다. R은 저항이 아니라 뭐냐면 궤도의 반지름을 의미해요. 반경을 의미하게 되고 기본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기본 단위가 이렇게 밀리미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단위들을 지켜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127에다가 궤도 반지름 얼마라고 했냐면 1000m라고 했습니다. 127 곱하기 1000 분의 G는 궤간 기본 단위 1000mm라고 했죠. 1000 곱하기 50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19.7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고요. 정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사율 10%, 흡수율 20%인 5.6제곱미터의 유리면에 광속 1000루멘인 광원을 균일하게 비추었을 때 그 이면의 광속 발산도는 단 전등기구 효율은 8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반사율과 흡수율이 주어져 있고요. 면적도 주어져 있고요. 광속, 도달하는 유리면에 도달하는 광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그 이면이니까 유리면의 광속이 도달하고 그 반대편 있죠. 그 반대편에 발산하는 광속 발산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레드럭스가 얼만큼 되는지. 이때 기구의 효율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의 합이 1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반사율 10%니까 0.1, 흡수율 20%니까 0.2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 유리면의 이면의 광속 발산도를 알기 위해서는 투과 율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식을 이용하면 0.1과 0.2가 주어졌으니까 투과율은 자연스럽게 얼마가 됩니까? 0.7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면에 빛이 도달했을 때 이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는 광속 발산도는 어떻게 구해요? R이라고 하는 것은 투과율 곱하기 뭐가 됩니까? 그 발산하는 면적분의 뿜어져 나가는 광속에다가 기구 효율 에타까지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7 곱하기 면적 문제에서 줬습니다. 5.6제곱미터. 그 다음에 광속은 문제에서 또 줬죠. 1000. 그 다음에 효율은 0.8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 100 레드럭스가 나오게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시광선 중에서 시감도가 가장 좋은 광색과 그때의 시감도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표현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시감도라고 하는 거는 눈에 들어와 빛으로 느끼는 정도를 시감도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최대 시감도가 680 루멘 퍼 와트입니다. 그 최대 시감도가 발생하는 파장이 있는데요. 파장의 단위를 나노미터라고 했을 때 그 파장은 555 나노미터가 되고, 그때 색상을 살펴보면 황록색이 됩니다. 그래서 황록색 555 나노미터 680 루멘 퍼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시감도가 가장 좋은 광색은 황록색이 알아요. 황록색인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시감도를 물어봤는데 단위를 보시면 나노미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680이 아니라 555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680 루멘 퍼 와트, 680이라는 수치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자칫하면 2번을 잘못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나노미터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4번으로 반드시 골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함정을 파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무인 엘리베이터의 자동 제어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무인 엘리베이터.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가 들어가면 원하는 층수를 누르고 거기로 도달을 하는 것이 엘리베이터잖아요.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자동 제어를 뭘로 선택을 할까요? 바로 프로그램 제어로 선택을 합니다. 프로그램 제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값이 일정한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서 비슷하게 동작하는 것으로는 무인 열차도 있고 자판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정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제어를 말하게 되고요. 2번부터 4번까지가 추치 제어에 속하게 되는데, 자, 우리 추종 제어는 우리 목표의 변화를 추종해서 목표값이 바뀌는 제어를 말하게 되고, 비율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일정한 다른 양과 일정한 비율로 동작하는 제어를 말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1번은 절대 아니고요. 2, 3, 4가 추치 제어인데 그 중에서도 엘리베이터 제어는 프로그램 제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용접의 종류 중에서 저항 용접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저항 용접에는 제가 이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저항 용접의 첫 번째 종류죠. 바로 겹치기 용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심용접. 심용접은 이제 이음매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기 용접은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 용접이 있습니다. 점 용접은 스폿 용접이라고 해서 열전대를 용접하는데 보통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용접 또 다른 분류가 맞대기 용접인데요. 맞대기 용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시 용접이라고 해서 불꽃 용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셋 용접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5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항용접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3번을 고를 수가 있죠. 자, TIG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텅스텐 전극을 사용해서 용접을 하는 불활성 가스의 아크 용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휘도가 균일한 긴 원통 광원의 축 중앙 수직 방향의 광도가 500칸델라이다. 이 원통 광원의 구면 광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광원의 형태가 긴 원통 광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통 광원의 입체각을 오메가를 파이의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광속을 구할 때 이 광속 F라고 하는 것은 입체각 곱하기 광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통 광원에서 축 중앙의 수직 방향 광도가 500칸델라라고 했으므로 파이 제곱 곱하기 500을 해주면 이 광원의 광속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대략적으로 4934.8 루멘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구면 광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상의 구면을 가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광도를 물어봤죠. 자, 광도는 I는 오메가분의 F로서 구할 수 있고 구면 광도이기 때문에 입체각이 4파이가 됩니다. 이제 9의 입체각을 사용을 해서 위에서 구했던 F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은 4934.8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4파이로 나눠준 거예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392.7 칸델라가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BTU는 몇 칼로리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 환산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1BTU라고 하는 것은 1파운드의 물을 1화시온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게 되고 우리 1BTU라고 하는 것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252칼로리. 만약에 저기서 칼로리가 아니라 킬로칼로리로 물어봤다면 0.252 킬로칼로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칼로리로 물어봤으니까 252칼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BTU는 252칼로리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블록선도의 전체 전달함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RS라고 하는 입력 측의 함수가 있고요. 여기는 CS라고 하는 출력 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순방향 전달함수가 GS라고 나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전달함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것을 정리해 볼게요. CS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볼게요. CS라고 하는 출력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순방향을 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RS와 GS가 곱해집니다. RS와 GS가 이렇게 곱해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CS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구간의 기본 구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피드백 루프의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GS, CS인데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GS, CS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CS에다가 GS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곱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 전달함수잖아요. 전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표현하면 RS분의 CS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RS분의 CS로 정리를 해주면 이 문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RS, GS가 있고 CS, GS가 이렇게 있잖아요. 먼저 이 CS, GS를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그럼 바뀌겠죠? 뒤집히겠죠? 그러면 CS, GS에 기존에 있던 CS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우변에는 RS와 GS가 이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CS로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1 플러스 GS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CS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여기가 RS, GS라는 것을 위에서 가져올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1 플러스 GS를 우변으로 넘기고요. RS를 좌변으로 넘기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RS분의 CS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 1 플러스 G의 S분의 G의 S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요. 플랑크의 복사 법칙을 이용한 온도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대해서 응용 예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법칙 또는 현상별로 온도계를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온계 같은 경우에는 플랑크의 복사 법칙, 다르게 말하면 플랑크의 방사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장,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지니까 파장은 짧아지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뿜어낸다. 이것이 플랑크의 복사 법칙이고 그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항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측온체, 그러니까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저항값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고 세 번째에는 열전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재백현상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우리 재백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키고 이 접합점에 온도 차이를 주게 되면 거기서 열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것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열전 온도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온계는 다른 말로 방사 온도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흑체의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전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철 측에서의 방지 대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식 방지 대책에 관련된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전기 철도 측에서의 방지 대책, 두 번째는 매설관 측에서의 방지 대책,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통합해서 전체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기 철도 측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묻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설 전류가 흐르는 부근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철도 측에서 이러한 전식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게 됩니다. 6가지는 첫 번째, 전차선 전압을 승합하는 겁니다. 우리 전차선 전압을 승합하는 것, P는 VI라는 식에서 보통 전력이라고 하는 건 일정하죠. 그래서 전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이 증가하게 되니까 전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누설 전류도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전식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레일본드를 시설한다. 레일본드라고 하는 거는 전기 저항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전기 저항을 줄여주는 게 어떻게 줄여주냐면 이음매 부분에 구리도체로 용접을 해요. 그러면 면적이 넓어져서 저항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항이 감소되면 거기로 전류가 잘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누설 전류를 줄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레일을 따라 보조 귀선을 설치한다. 즉 변전소 쪽으로 돌아가는 귀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귀선을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준다라는 것인데 우리 레일의 전위 상승이 현저한 경우에 전기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설하는 이 보조 귀선을 설치하면 마찬가지로 저항이 줄어드니까 누설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다 전류가 잘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요. 네 번째는 레일의 절연을 양호하게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누설되는 전류 자체를 줄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급정 구간을 단축시킨다, 즉 중간에 변전소를 증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전소의 간격을 축소시켜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누설 전류를 줄여주고 전압 강화도 줄여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귀선의 극성을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전식 방지 대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철 측에서의 방지 대책 중 틀린 것은 3번 대지에 대한 절연 저항을 적게 한다가 아니라 많게 한다, 크게 한다, 적당히 한다 라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방향성 4단자 사이리스터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전력용 반도체 소자는요, 방향성에 따라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단자의 개수, 즉 극수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것을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방향성에 따라서 쌍방향 또는 양방향성, 그리고 단방향 또는 역저지로 나뉘게 되는데 양방향성에는 다이액, 트라이액, SSS가 있게 되고요. 역저지 또는 단방향에는 SCR, LASCR, GTO, SCS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방향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단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위에는 보지 말고 여기만 해당이 되죠. 자, 이 부분과 극수, 즉 단자의 개수입니다. 2개 단자를 쓰면 다이액, SS, S, 다이오드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3단자를 쓰게 되면 SCR, LASCR, GTO, 트라이액을 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4단자를 쓰는 것은 SCS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방향성 4단자 사이리스터는 SCS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